입니다. 제20 정상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10만 명이 정상회담 내내 다양한 시위를 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 중 겨우 20개국 정상만 모여 밀실에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발상에 반대하는 거죠. 물론 G20은 그 GDP 합이 전 세계 90%에 이르는 국가들로 따로 모일만 합니다. 하지만 먼저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나머지 국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을 대신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한 환경단체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130개국이 모여 핵무기 폐기를 위한 조약을 준비 중인데 정작 핵 보유국들이 여기 따로 모여 있어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것이다. 말이 되죠. G20의 시위대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 고민을 함께할 20개 국가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우리가 세계 보편 이슈에 관심을 가져왔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됐다. 20개국 중 신문 국제면이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힘든 월요일입니다. 힘내십시오. 월요일이 더 힘들긴 해요, 그죠? 예. 예, 게다가 비가 와서 일어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비는 좋은데. 아, 예. 그러세요? 월요일이 싫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4박 6일 동안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방금 아침 6시 귀국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역량 실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 또 G20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우려를 공개했습니다. G20이 이게 경제회담이거든요. 원래 각국의 경제부 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 각국에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언제죠?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미국발 경제위기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정상에 모이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내용은 경제회담이라 성명에 안 남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기자회견은 북핵 문제니까 정치적 문제인데 이게 아마 우리 쪽 요청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소화한 거죠. 성명에는 담길 수 없는데 의장국이 따로 기자회견하는 것으로. 정치적 이슈를 따로 기자회견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혹은 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한 겁니다, 이거. 잘한 건데 글쎄요. 이거를 잘했다고 자랑해 줄 곳이 없네요. 제가 보기엔 나도 잘한 건데. 여기 참가했던 분들 중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G20 의장국 중에서요? 의장국이 아니라 제 말은 예. 수행했던 분들이 있겠죠. 뭐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이 세션에 참여했던 통역을 대신 불러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섭외해 볼까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수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촛불혁명과 정치혁명으로 당선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프랑스와 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 두 사람은 아주 공통점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는 예정에 없이 만났습니다. 네. 인기 있는 젊은 정상들을 만났네요. 다음은요. 또 G20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 7일에 독일이 준비한 클래식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이때 돌발 상황이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왼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 협약 탈퇴와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이를 무마하려는 듯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앉아서 한 장에 트럼프 대통령, 마크롱, 어색했던 마크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뒤에 시진핑 뭐 이런 한 장 안에 그런 구도가 다 들어있어서 이 사진이 화제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 연주에 그 자리는 그 보도가 없던데 그 푸틴 자리였어요. 네, 지각을 해서 그 자리에 예. 앉지 못했죠. 지각을 30분 이상 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 자리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대통령 G20 20개 정상이 다 착석해야 연주를 한다고 해요. 근데 당연하잖아요. 너무 오래 안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여담입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화제가 됐길래 사실이. 자, 다음 순요. 네, 이번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립을 자초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인 기후변화에서부터 미국은 다른 19개 나라와 맞섰습니다. 또 장녀 이방카도 논란의 한복판에 섰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영국 메이 총리 사이에 이방카가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자 대리 출석한 겁니다. 딸이라고 해서 이제 아빠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참 믿기 힘든 수준의 이게 해프닝이에요, 사실. 어디서든 좀 믿기 쉽지 말이 않은 안 되는 얘기인데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예. 백악관 고문이긴 하지만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예. 국가 서열 넘버 2도 아니고 그냥 딸이거든요. 예. 거기 앉아도 된다고 하는 아버지나 거기 실제로 다른 정상과 함께 앉아버리는 딸이나 그래서 실제 이번은 G20이 아니라 G19 플러스 1이라고 예, 야유성이죠. 예, 비꼬는 건데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처음에 누가 이 말을 했나 봤더니 BBC 특파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기후변화 협약 탈퇴 이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그러면서 영국 언론도 비난을 했고 근데 이게 트럼프 공약이었거든요. 미국 석탄 산업 부흥을 내가 이렇게 다시 부흥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기후 변화는 거짓말이라고. 예. 거짓말의 목적이 뭐냐?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의 공약을 실행에 옮긴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은 필요가 없다고 탈퇴를 해버린 거죠. 실제는 그 뒤에 뭐 큰 돈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돈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고 또 한 가지 그 트럼프가 19 플러스 1로 흔적을 남긴 게 이제 G20은 원래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게 기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는 자국 시장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명기하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죠. 병기하는 것으로 약간의 전제 조건을 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 최동훈 교수님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G20 얘기를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얘기 몇 가지 전해드리면 사우디 국왕은 낙타 12마리를 싣고 왔다고 그래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국왕이 아침에 꼭 낙타젓을 먹어야 된다고. 신선한 낙타 우유를 매일 먹어야 해서 12마리를 싣고 왔다고. 뒤져보니까 언론 보도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예. 많은 낙타가 필요한 건가요? 자세히 모릅니다. 예. 여담이에요. 제가 들은 예. 이야기 중에 웃긴 거. 그다음 메르켈이 철문앞까지 걸어온 게 화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해요. 교민 만나고 하니까 그 이제 담장까지 걸어 나왔잖아요. 네. 천문까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독일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게 그 담장까지 메르켈 총리가 걸어가서 누굴 만난 건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만난 이후에 했던 얘기가 거의 철문 앞까지 가서 정치인들을 연호 하는 걸 본 적이 처음이고 독일 정치인들은 그걸 겪어본 적이 없어서 뭐 질문이 많았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전달할 만한 재밌는 내용은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화 스타일이 원래도 그렇지만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는 거거든요. 예.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론하거나 설득하거나 하는 이런 논법인데 이 논법이 성공적이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중에서 제가 재밌었던 것은 일본은 예외였다고 해요. 일본은 만나자마자 위안부 문제는 절대 안 된다고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해서 예. 아베가 당황을 했었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언이 아니라 직접 참석했던 당사자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저희 사회를 해볼게요. 이건 재밌죠. 예.
화법을 바꿔가면 했다는 그런 얘기 외에 동백나무 공수한 것도 큰 화제였죠. 네, 그렇죠. 김정숙 여사가 직접 심었습니다. 대단한 디테일, 대단한 상징이었다고 보는데. 자, 뭐 그 정도로 G20에 관련된 여담은 마무리하고요. G20에서 이제 결정된 것, 결정되지 않은 것,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 이건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G20 정상회의 참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호평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외교 난맥을 보여준 빈약한 성과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번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이렇게 호평을 한 것은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대여 전략이 다르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예, 그렇죠.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 자제하겠다라는 게 홍준표 대표의 의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논평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정반대로 나온 게 아닌가. 이거 홍준표 대표 의중이 담긴 것 같고. 네, 물론 한미일 공동성명은 1994년 삼국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의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사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여하간 똑같은 일을 비슷한 논리로 얼마든지 비난하거나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여 전략을 이렇게 잡아가겠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바른정당도 외유 기간 중에는 비판을 자제한다 얘기를 했었었죠. 예. 네. 예, 공동의 안보 이익 그리고 외교 이익들에 대해서 협치해 나가겠다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당은 최근에 이제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 네, 포토제닉용에 불과했다라는 식의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뭐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좀 웃겼어요. 포토제닉 회담이었다는 거. 포토제닉은 칭찬이거든요. 사진 잘 받는다는. 예. 비난을 칭찬의 언어로 하는. 이건 좀 웃겼습니다. 이 워딩은. 포토제닉용. 예. 포토제닉용 회담이었다 이거잖아요. 예. 사진 잘 받는다는 얘기니까 포토제닉은 상도 있어요. 포토제닉 상. 기억해 보시면. 어쨌든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렇군요. 미필적 고의나 관련 전문 분석은 저희가 3부에서 박범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예. 국민의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도부 대책회의 소집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 결과라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당의 자체 진상규과와 다른 내용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로 당의 관련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는커녕 공세에만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판사 출신으로 이거 이제 검찰이 실제로 영장에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 했다고 검찰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닌데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적반하장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 걸 계속 국민의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고 근데 국민의당이 당 조사단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냈잖아요. 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거죠. 단독 범행이라고. 예. 공당이 조사단을 꾸려서 분명히 당으로서는 다 조사할 수 없었던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낸 것도 가이드라인이라면 가이드라인이죠. 만약에 당대표가 한마디 한 게 가이드라인이면. 그게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치적 공방인 거죠, 지금은. 정치적 공방이고 이 영장이 실제 발부가 될지 아닐지에 따라서 또
전국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실제 영장이 발부가 돼버리면 그때는 국민의당이 할 말이 정말 없어지겠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여러 면에서. 다음 뉴스는? 네. 다음 뉴스는요? 예. 추경안 처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야3당은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해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 강경화 장관 김상준 위원장 때도 강행하면 파국을 맞이할 거라고 그랬죠. 파국은 오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추경도 걸려 있으니까요. 추경이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도 한 달째 지금 인준안이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달 이내에 국무위원 구성이 안 된 건 처음이라고 우리 헌정사에서. 만약에 그 점만 강조해서 언론이 막 공격을 했다면 야당이 굉장히 괴롭겠죠.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것도 안 된다면 만약에 안 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 했던 일이에요. 그전에는 문제가 없어서 했던 게 아닌데 아주 어렵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차이점이라면 야당이 그 정도의 비판을 받지 않는 거죠. 언론으로부터. 자, 다음 순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재판에 나왔던 삼성 임원들처럼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은 여러모로 참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거든요. 지금 이익이 세계 1위가 된 거잖아요. 그 애플을 제치고. 네.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여기 삼성의 오너도 참 대단합니다. 오너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네, 대신에 법정 바깥에서는 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애 여론전에 적극적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기자들한테 라오싱과 관련한, 그러니까 삼성의 속칭 말세타가 관련해서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기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말세타 관련 저희가 몇 번 다뤘죠. 네. 말 매매 해제 관련.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자들한테 그런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출석을 해서 출석을 거부하는 적은 있는데 출석을 해서 증언을 이렇게 집단으로 거부하는 거는 역시 헌정사상 최초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석을 한 다음에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할 권리가 있긴 있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을 진술할 권리가.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이 조직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이런 건 처음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 세탁 의혹 관련해서 증거를 제출한 말 매매 해제. 계약 해지서죠. 이상한 문서인데요. 진짜. 8개월 있다가 말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근데 과거에도 보면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건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뇌물이라고 주장되는 돈이든 말을 내가 되돌려 받았으니까 원래 내 말이고 뇌물이 아니었다는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 행위만으로 충분히 뇌물죄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되돌려준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뇌물이었다가 되돌려준 뇌물 사건 되게 많아요. 근데 기자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세탁 의혹을 단돈에 해소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는 식으로 보도했을 리가 없잖아요. 여론전의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보도가 한 2차례 크게 있었는데. 자,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제목 정도 읽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네, 지난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00일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생활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아침에 짧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새벽에 주로 영안사전을 읽는다고 하고요. 일과 중에는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간지는 아닌데 일요신문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일단 취재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요신문의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사전 그 얘기도 나오지만 벽을 보고 알 수 없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말을 벽을 보고 뭐 중얼거리는 걸 교도관들이 몇 번 봐서 그 외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다고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더군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몸 말고. 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는 상담한 적이 없다라고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요신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내일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요? 이상의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고 벽 보고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인데 말이죠. 그 사실관계는 저도 일요신문에 의하면이라고밖에 전달할 수가 없네요. 삼성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증인 안 나가겠다는 정도의 뉴스가 있는 것까지 하죠. 정유라 씨가 안 나가겠다고 하죠. 예, 오는 12일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정유라 씨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희가 짚었었는데 정유라 씨는 아예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예,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약에 뇌물자가 무혐의가 된다면 그럼 뭐 줄줄이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 모두 형이 확 줄어들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회담에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떤 성과,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설정했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건입니다. 예. 자, 방금 저희 마이크에 네. 이어폰이 거치돼 있어가지고 저희 네. 이 얘기를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스텝이 뛰어들어가지고 아, 예. 전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끌려 나가시는 줄 알았죠. 네네. 잠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 G20 이번 정상회담을 몇 줄로 전문가 입장에서 요약하면 어떤 정상회담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네 가지 나올 것 같은데. 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가지입니까? 이 앞으로 세계 국제 정치의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다른 국가 혹은 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과연 미국의 지도력은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하나고 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소위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뭐 회담 제의도 받고 예. 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국가가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왜 네. 만나자고 네. 했는가? 이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까? 실제 우리끼리 그냥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전 예. 대통령이 갔었던 아마 러시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G20 회의에서는 4번 정도밖에 정상회담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다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매력 국가가 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아마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매력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 시위했고 탄핵시켰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성, 투명성 네. 이런 것을 매우 평화적으로 이행한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됐다. 광장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해서 이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우리끼리 과거에는 별거 아닌 사안으로 네. 세계가 뭐 주목하고 있다는 호들갑을 뜬 적은 많은데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예, 저도 뭐 외국 좀 다니는데. 그러시죠. 예, 참. 예. 거기 이렇게 보면요, 소위 그 촛불 캔들라이트 레볼루션, 그러니까 네. 촛불 혁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사고가 안 났냐, 오랜 시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며칠 전에 유럽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쓸데없이. 네. 그래서 섭외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보면 그 촛불에 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아마 그게 우리 IT 기술도 있고 한류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좋은 점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매력의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다른 나라에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네. 대부분은 폭력 사태를 동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집회도 과격하시기 그렇죠. 마련이고 뭐 불타는 장면 몇 개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게 전체가 없으니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독일에서도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 한국에게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났었고 뭐 그런 이유가 호기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각국의 정상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된 건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소위 촛불 시민의 명령을 받아 혹은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그렇죠. 개인적 수준의 호기심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한 이 정상이 과연 이 무엇을 대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원인과 좀 이 총평과 좀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겠는가. 이건 아마 좀 힘들고 고단해도 다자주의, 여러 국가가 협의하고 상대방 국가의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좀 다자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도력. 요번에 좀 독일이 좀 많이 보여줬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요즘 국제무대에서 독일 위상이 미국 때문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독일은 일단 깨끗한 국가가 됐죠.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탈핵하고 그리고 여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스탠다드를 높이긴 했어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가 유럽을 좀 갈 때 너희들은 좋겠다. 니들은 독일이 있잖아. 우린 일본이 있는데. 왜냐하면 독일의 변화 없이는 오늘날의 유럽 연합도 없었을 것이고요. 세계 전쟁의 평화도 없었을 것이고. 세계 전쟁의 2차 대전의 주역으로서 그 과거를 이 정도면 독일이 완전히 청산했다 인정해 줄 만큼 했죠. 노력을 실제. 그리고 계속 청산하려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이니까요. 중고등학생 아직도 아이슈비츠 보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소위 도덕적, 규범적 지도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 국제 정치에서 결국은 이 보편적 우리 가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권과 같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상대방 국가에게 협력을 시키고 확대시킬까라고 했을 때는 힘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진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설득하는 이 힘은 이 독일을 상당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미국의 이 여러 가지 그 낯설은 모습들을 우리가 19+1이라고 이번에 G20에서 볼 수 있었죠.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USA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에메리트라고 요새 여기 농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딸을 거기에 앉힌다거나 혹은 19개 국가들이 다 당연히 이 찬성하는 부분, 파리 기후 협약하고 기본적 가치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공정무역을 들이대면서 반대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근데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 이 자유무역 협정과 기후 협약은 미국이 마치 국시처럼 받들었던 그래서 추진했던 맞습니다. 이 글로벌 아젠다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것을 다른 보면 나라에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아마 그 변화가 생긴다면 그 첫 번째 이 광경을 우리가 이번에 함부르크에서 목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국제 무대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틀림없는 것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19+1로 조롱을 다른 모든 국가들 거기 참여한 국가들 중에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 트럼프 행동에 대해서 비난 쪽에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메르켈 총리 그런 얘기도 했죠.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에서 네. 미국 니네만 빠지려고 하고 있다. 네. 미국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가 또 부상하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의 역할 뭐. 미국하고 독일의 관계는요. 네. 한국하고 미국의 관계보다 더 특별해요. 그래요. 이를테면 이 소위 나치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네. 그것을 점령한 국가가 미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독일이 부상하는 데 있어서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네.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강력한 원조를 해줬고요. 예. 그리고 독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확립이 안 되면 이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체제 그다음에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미국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부상의 토대는 미국이 만들어준 게 확실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동안 독일의 입장에서도 이 미국의 협력 없이는 자신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건 알았는데 네. 이게 서로 상호 협력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독일 자체는 상당히 미국에게도 의미 있는 이 동맹국이었는데 이게 지난달이죠. G7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센 7개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 독일이 미국과 많은 것을 부닥쳐요. 근데 우리한테 함의하는 게 많아요. 트럼프가 지금 독일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독일 때문에 지금 미국 적자폭이 너무 세졌다. 네. 그래서 독일 매우 나쁜 나라다라고 메르켈 총리는데 이와의 배드 컨트리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독일이 상당히 EU에서 지도자적인 국가이기도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하고 그렇고 세계적으로 소위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서 파리 협약을 만들었거든요. 실제 독일이 네. 또 인도적 차원에서 그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이유가 난민 문제도 가장 적극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서 네. 전 세계에서 난민 안 받는데 독일이 최대 규모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는 그 메르켈의 그러한 정책을 보고 미친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크레이지 폴리시.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가 야 이제 미국 없는 유럽 혹은 유럽 국가들끼리 협력해야 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해버렸죠. 발언을 해버렸고 네. 상당히 이게 본인한테 크게 와닿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9월달에 독일에서 총선을 하는데 이게 기민당하고 기사당, 그러니까 예. 기독민주당하고 기독사회당이 연정을 해서 하는데 중인데. 총선 공약집에 지난 총선에서는 미국은 매우 중요한 친구라고 했는데 우리처럼 한미동맹 네. 맨날 네. 강조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파트너. 사실 격을 좀 낮췄고요. 네. 그리고 이 미국 없는 유럽 혹은 유럽끼리 이 협력해야 되는 이 앞으로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발언 자체를 총선집에 넣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반미 정서라기보다는 트럼프로 대변되는 미국의 독단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실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 뭐 표현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 영향력, 존재감이 축소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를 급격하게 유럽도 뭐 나토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 분담금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네. 이제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고 예. 그 중심에 점점 독일이 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앞에 아무래도 이번에 독일이 주최국이어가지고 대놓고 이 트럼프에 대해 잔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아예 트럼프하고 크게 붙었거든요. 왜냐하면 파리 기후 협약이니까 이 기후 협약을 지켜야 된다고 아주 크게 붙긴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앞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이 강력한 연대, 그 연대의 기본은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제사회를 이러한 방법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일종의 글로벌 아젠다라고 하는 기후협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일방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럽의 전통적인 정책하고 트럼프류의 독단주의, 패권주의가 아무래도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해설을 해 주시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다자 외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는 미국 90% 나머지 중국, 일본 정도 있고 나머지 국가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아예. 네. 그럼 이제 이런 유럽과의 관계도 더 강화해야 할 텐데 메르켈 총리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케미가 좋은 것처럼 언론에서 네. 보도돼서 네. 단순한 네. 에피소드 몇 개로 뭐 같이 걸어 나와서 손잡고 네. 교민들을 교민들하고. 만났다느니 이런 몇 가지 에피소드로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기는 어땠어요? 실제? 제가 듣기로는요. 예. 원래는 두 분 정상께서 그냥 함부르크에서 예. 이 다자회담 하면서 그냥 잠깐 나와서 소위 인사하고 예. 그 정도를 예상을 했었다고 일정상. 하는데요. 예. 근데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무조건 베를린에 모셔야 한다라고 예. 자기의 모든 일정을 클리어할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여기 베를린 수도에 모셔서 양자회담하고 함부르크로 가는 그런 일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켈 개인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신봉자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이 촛불과 같은 시민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것을 대변하고 당선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가지 아젠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탈원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두 정상이 상당히 공유하는 아젠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에 관한 미국과의 환경이에요. 상황인데 압력받고 있는. 예, 둘 다 압력을 세게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서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제가 아는 한 독일 전문가들 그러니까 독일 안보 전문가 통일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독일보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한 30년 동안 맞습니다. 독일 맨날 연구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그 통일 이후에 통일 독일 사회를 연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독일이 과연 한국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고, 그 한국이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이제 북한에서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EU를 중심으로 이란과 협상에서 비핵화에 성공했죠. 가고 있는데 거기 네. 독일이 주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 일종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점도 많고요. 그 점도 있네요. 네. 이란의 비핵화는 사실은 성공 모델이라고 그렇죠. 오바마가 네. 자랑하는 거고 그렇죠. 북한은 대실패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한미동맹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이익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익은 상당히 군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많이 보거든요. 근데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관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유럽과 같은 국가 이야기할 때는 가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 공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제가 나랑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네. 나하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통하는 국가네라고 생각을 할 때 더 원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터키하고 네. 유럽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기는 뻑하면 네. 쿠데타가 벌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잡아서 네. 감옥에 쳐놓고. 근데 제 입장에서 독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나의 파트너 국가인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제도적으로 투명해야 되고요. 내가 독일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행하는 외교 행위인데 이것이 인풋이 한국에 들어갈 때 상당히 투명하게 이 영향력이 있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지상정인데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는 건 정말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일종의 동질감이나 네. 지금 우리가 비슷한 처지 아니냐를 네. 느꼈을 법한 대목이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부모님들이 그 탈북이 아니죠. 그때는 피난민. 예, 피난민 출신이란 보면 이제 정상끼리 만날 때는 자료를 다 주잖아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예, 예. 자료를 다 주는데 그런 데서도 동질감을 좀 느꼈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 언론도 사실 한국 촛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으니까 그렇죠. 예, 그 과정을 통해 당선된 당신이 누군가 하는 궁금증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직접 만나보면 첫 만남 두 번째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예, 예. 실제 메르켈 총리가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은 부상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르켈 총리의 행보가 상당히 재밌는 게 특히 우리 관점에 있어서는요.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 상당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네. 이 메르켈 총리가 동경에 가서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일본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위안부 문제 같은 거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그러게 상당히 우리에겐 마음에 참 잘 드는 총리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 가치, 규범적 가치, 그다음에 보편적 가치에 상당히 부합하는 지도자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불편하겠죠. 예. 불편하겠고 우리하고는 접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일본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네. 가장 격돌하는 그 이슈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일본 아닙니까? 네네. 일단 위안부 문제는 예. 뭐 대놓고 절대 안 된다고 선언부터 하였기 네. 때문에 예. 이 한일 회담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관련 보도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일본 정책은 대일 정책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에게 삐지지 않겠다. 뭐냐면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너랑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소위 왕따 놓을 거야 우리 스스로 요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의 대부분을 이렇게 하이제크 납치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일종의 블랙콕처럼. 실제로 사인해줬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 결국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네. 이거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국민의 정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됐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차피 이 일은 터진 것이고 이것은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즉 개선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 인권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보편적 인권 가치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피해자의 정서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유엔도 역시 재합의하고 재협상을 하는 것이어서 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일 관계가 위안부 문제만 이야기하는 관계이고 싶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사회 문제에서는 계속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일 관계의 소위 정상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위안부 꼭 짚고 넘어가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권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여성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그 당시에 작은 세월호였던 거죠. 뭐냐면 국가가 국민 특히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즉 뭐냐면 역사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인권 문제의 대표 사례로서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말이 안 된다는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강력하게 했죠. 물론 근데 아베는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아예 문 대통령께서 그냥 바꿔 간 거예요. 네. 이거 이대로 안 돼. 네. 그러면 한일 관계 정상적으로 발전 안 돼. 이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보통 그 정상회담은 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네. 다 듣고 나서 천천히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한일 회담만은 이 문제부터 먼저 이건 안 돼라고 못 그렇죠. 받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못은 박았지만요. 네. 나온 결과는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첫 번째 이 위안부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자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셔틀 외교, 이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고 이 기능적 협력은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마 한일 관계의 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위안부 문제 때문에 우리 한일 관계 소위 쫑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상당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회담을 퉁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요번에 두 가지가 크게 불거졌죠. 하나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즉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지지한다고 했는데 우리 소위 모든 국가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9+1이니까. 그러니까 네. 한미동맹 프레임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야, 우리 미국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미동맹인데.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쪽으로 갔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일종의 왕따 당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제이고 왕따가 되겠죠. 네.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국가 규범을 따라가는 국가를 가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유무역 네. 가겠다는 것인데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공정무역보다 우리나라 이익이 극대화된 자유무역 요구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말 매력적인 국가가 된 이유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의 힘으로 이 부정한 정부를 교체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 둘,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강화진 것, 이거 역시 보편적 가치여서 좀 대한민국이 이제 보통스러운 국가가 되는 것이 보통스러운 국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보통스러운 국가는 일본의 목표인데. 그렇죠. 그런데 보통스러우니까 상당히 이 규범적이고 보편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세계적 들어요. 기준으로 볼 때 예. 하자가 없다. 예. 최정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물이 흐르는 듯합니다. 지명인간은 아닌데. 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정권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해당 최고위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릴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윤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릴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제 저녁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아마 영장 내용을 일부 좀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략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지만 제가 영장 자체를 입수를 해보려고도 했는데 철저하게 보안이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은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보다도 이 정보력이 떨어지신 최고위원이신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공적 시스템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 잘 갖춰진 거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물론 이거는 아직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자들 보도에 의하면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의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이 법률 용어가 등장했는데 우선 미필적 고의가 뭡니까? 이것이 의심스러운 사실인데 네. 그럴 리가 없겠지 하면은 이제 과실의 부문으로 가는 거고 네. 설사 사실이 아니어도 그냥 하는 거야. 질러버리는 경우 속되게 표현해서 용인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했으면 과실이고 이게 사실 아닐 수도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할 수 없다 하는 경우. 그렇군요. 그럴 경우는 미필적 고의다. 이 미필적 고의도 이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기도 합니까? 미필적 고의로 중요 사건들을 인정한 케이스는 매우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심리, 내심의 어떤 심리 상태를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고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이건 충분히 책임을 지울 만한 사안이다 하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 법률을 적용해서 유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 이준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고 유미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게 또 발부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5월 5일 발표 전후의 상황을 다 종합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5월 5일 이전 상황에서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5월 5일 발표 이후에 5월 9일까지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번복하지 않았다. 특히 5월 6일 날 이유미가 그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종합을 해볼 때 이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새로 나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런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준호 씨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진행된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심지어 5월 7일 날 김인원 부단장은 공명선거 부단장은 제2차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때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런 제보자가 존재하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이유미 씨가 고 기자회견 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믿지 않았거나 전달하지 않았거나 뭐 혹은 전달했는데도 계속 갔거나 뭐 여러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겠네요. 계속 갔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동생도 영장이 지금 청구됐는데 동생의 경우에는 어떤 건입니까? 이유미 남매가 네. 함께 이 가짜 녹취 파일을 만드는데 함께 했다는 겁니다. 동생도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본 거군요, 검찰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장 청구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가 마침 또 미필적 고의라는 추미애 대표가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 아마도 본인의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역할을 한 것이다고 국민의당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참 택도 없는 소리인데요. 이 건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고 양당 간의 공방에서 벌어진 일이고 국민의당이 조작을 해서 폭로를 5월 5일 날 했고 저희들이 즉시 민주당이 즉시 고발을 했습니다. 즉 추미애 대표는 고발인의 대표자로서 이 고발 사건을 유지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진실하게 규명을 하라고 하는 촉구는 응당 공당의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당 혹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가이드라인이 아닌가요? 그럼 그거는 뭐 우리 추미애 대표를 검찰총장에 표현했다면 그럼 그건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단의 그 진상조사의 결과가 심지어 축소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공당으로서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지 왜 당초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국민 앞에 느닷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빌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태도는 왜 불과 이 보름 만에 보름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 열흘 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정 능력이 없는지 그것은 참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요 질문만 더 하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 합의도 이제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정부 조직법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국회가 돌아가려는 찰나에 하필 추미애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굳이 그 시점에 지금 국회가 또다시 이제 정지 상태가 됐다. 여기에 책임을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일관됐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져서 첫 반응도 다른 분보다 비교적 강경한 목소리, 원칙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그 원칙적인 목소리는 일관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발 대리인이었고 고발 대표였고 본인이 이 건으로 무고 고발을 역으로 당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발 당하셨죠, 참. 그렇습니다. 네, 당사자군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추미애 대표가 오히려 형사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성불하신 분도 아니고 이건 뭐 응당한 당의 대표고 이것이 불거졌던 경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당내에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비판 목소리가 많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요. 또 정반대 보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추미애 대표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강경 목소리도 많다. 어느 쪽에 맞는 겁니까? 분위기가? 당은 당이고요. 당은 당이고 원내는 원내입니다. 가능한 한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러나 전략적 배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역할의 그 어떤 배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원식 원내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어떤 개탄에 맞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국민의당의 어떤 대국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경이니 온건이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도식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은 원칙이고 또 원내 협상은 협상이다. 이 수사 사건이 도대체 추경하고 무슨 1g의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1g요? 예. 최고위원이 되시더니 비유법이 굉장히 늘으셨습니다. 네. 자, 이 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내일 국민의당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자, 지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TF에서는 어떤 건들을 다룹니까? 적폐청산 TF 말 그대로 국정원이 과거에 정치 개입, 국내 정치 개입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심지어 대선에 영향까지 미쳤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걸 다시 되짚음으로써 국정원이 본래의 국가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목적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사건, 뭐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사건, 뭐 북방 한계선 대화록 공개 사건, 국정원이 관여했거나 주도했거나 연루됐다고 보여지는 사건들을 쭉 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보도가 있었고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 사건 중에 혹시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싶은 사건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김원준 공장장님, 지금도 충분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적폐청산 TF에 감찰 대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예. 네, 대체로 충분히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왜곡되고 굴절된 국정원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그런 항목들은 다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TF에 관심이 많은데 좀 진행이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여쭤볼 게 많습니다. 근데 곧 회의 들어가셨는데 짧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내정이 되니까 고검장들이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 언론은 경험 있는 검찰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관두고 있다 이런 우려도 하던데요. 검찰이 조직 문화거든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동기나 아니면 윗기수 선배들이 사표 내는 관행은요. 예. 그건 검찰의 조직 문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동기가 자리 올라갔다고 해서 혹은 뭐 후배가 진급이 빨라졌다고 해서 다 관둘 필요가 없는데. 예, 그건 군사문화 일종이죠. 그래서 이 사의 표명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정권 차원에서 압박을 가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물론입니다. 당연한 말씀. 원래 항상 그래왔다 검찰은.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기 교수님인데요. 평생을 형사법 학자로서 살아오신 분이고 외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정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최근에 이제 경실련의 공동대표가 되셨지만 적어도 형사법 분야 특히 이 검찰 사법제도 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가장 권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잘하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또 한 축의 파트너가 이제 사법부인데 사법부에서 최근에 이제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로 이야기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추정이 궁금합니다. 많은 이번에 전국 법관 회의를 주도했던 많은 판사들, 평판사들의 목소리 중에는 그런 유사한 리스트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꽤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장은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복잡한 그게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이제 조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전후 과정을 직접 판사를 하셨던 분으로서 들어본 결과는 개인적인 결과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뭐 우리 판사님들의 그러한 공감대가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나름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까지는 위험한 표현이다. 밝혀져야 될 사안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최고위 되시더니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네. 전에도 뭐 이렇게 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간에는 법무부 장관 되시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었는데 안 되셨어요.
예, 여전히 괴롭히시는군요, 저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공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반론은 저희가 내일 섭외하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에 올라서 화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유여해 최고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스공장 한번 출연하셨었는데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은 뭐 역사가 짧으니까 그 전신의 새누리당이나 신한국당 거슬러 올라가도 현역 의원도 아닌데 이제 정치 입문이 채 3개월이 되기 전인가요? 직후인가요? 그 짧은 기간에 100일 정도 됐습니다. 네. 예, 그 짧은 기간에 경선을 통해서 여성 최고위원이 아니라 여성 최고위원은 이제 자리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경선을 통해서 다른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2위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위 예.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다른 당에서도 이런 일은 없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아는데 본인이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현역 의원도 아닌데 왜 자꾸 현역 의원도 아닌 데를 강조하십니까? 왜냐하면 최고위원 중에 현역 의원이 아닌 분이 되는 것도 드물고요. 네. 현역이 아니더라도 뭐 전직 의원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는데 적어도 초선도 아니고 뭐 재선 3선은 돼야 되는데 최고위원이면 네. 지금은 의원 경력도 없이고 입문 3개월인데 네. 이게 경선에서 전당대회에서 2위를 하셨거든요. 이 비결이 뭡니까? 정말 죽을 만큼 뛰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어서 이제 합동 연설이 시작될 때 제 마음은요, 아마 이제 지금부터 준비 땅 해서 불구덩이를 뛰어든다는 심정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에 불이 붙지 않게 열심히 뛰어서 밖으로 나왔더니 당선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한 것 이상의 뭐 정치적 환경이나 혹은 본인만의 어떤 매력이 어필했다든가 이런 자체 분석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래서 당선됐다고? 전 단계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단계, 2단계, 예. 3단계, 4단계. 일단 처음에 이름을 알리기, 두 번째 인지도 올리기 등등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예. 제가 중앙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정치 평론을 3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계속해서 제가 탄탄하게 기초를 쌓았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평론을 하신 분들은 많은데 그게 등장하자마자 최고위원 2위 하는 거는 이게 드문 일이거든요. 드문 일이 아니라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에 자꾸 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네. 이런 건 어땠을까요? 전당대회에서 이제 여러 차례 화제가 된 게 신발도 벗고 갑자기 노래도 부르시고 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원래 평소 성격이신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치밀한 단계적 전략에 의해서 어필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까? 저희 모든 모습 가지고 있는 10가지 모습 중에서 3가지입니다. 평소 성격인데 요때 내가 드러냈을 뿐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제가 뭐 배우도 아닌데요. 없던 걸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10가지 정도 있는 저희 모습 중에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정말 또 수많은 제 모습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 갈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신발 벗고 노래 부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제 고민되는 지점을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당 지지율이 뭐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조사 기간마다 한 1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직은 이 네. 낮은 지지율의 주 원인은 어디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네, 10%든 뭐 14%든 또 더 낮게 나오는 기간도 있는 거 저도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그 정도 나오면 일단 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심정이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은 지지율의 원인은 간단하죠. 실망을 줬기 때문이고 예.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 또 어떤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한, 즉 애정의 관계가 아닐까. 사랑하지만 실망한 모습. 그래서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누군가는 콕 집어서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요. 예.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책임을 져 달라라고. 예. 하지만 여기 안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깨끗하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구속이 돼서 일정 정도 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정당 내에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 기여했던 정치 세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요. 예. 정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딱 탄생되는 순간 내가 당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정권이 잘못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바라봅니다. 다는 아닌데 적어도 이제 핵심적인 측근이나 분류되는 혹은 뭐 힘을 가졌던 사람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근데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측근이었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하지만 힘이 빠지고 나면 내가 측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제 말은 실제로 주요한 직책이나 권력을 가졌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특별히 책임을 지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책임일까요? 이미 1월 달에 저희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당원권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언론에 제기됐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수의 책임을 원하시나요? 그거는 뭐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정도면 당이 이제 쇄신이 됐고 혁신이 돼서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돌아올 텐데 그게 안 돌아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당 전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번 저희 지도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혁신의 모습, 바뀌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바라보시면은 윤곽이 보이고 변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효회 위원회에서 가셨으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모습이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큰데. 네. 근데 이제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실망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은 있죠? 그 표현을 했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만 가지 모습 중에서 그거 역시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 마음의 한 부분을 또 끄집어낸 것이죠. 그건 당연하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당원이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저희 전당대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희 전당대회였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라 나중에 인터뷰하신 거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라 제가 매우 뭐랄까요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저랑 사이 좋지 않으세요? 저는 직접 가서 뵀을 때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아니 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이 망가지 중에 또 다른 모습도 좀 뵈가지고 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탄핵 정국에서 이제 탄핵을 지지한 여론이 대략 한 80% 전으로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탄핵이 결정된 이후로는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는 여론이 더 높았어요. 80%보다도. 그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국민들도 감싸 안으면서 자유한국당에 가다 보면 대략 한 15% 20% 정도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너무 확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장 이제부터 시작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란 촛불도 있고 태극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정말 어우르고 다독거리면서 걸어 나가고 싶은 첫걸음의 제 목소리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촛불과 태극기를 다 끌어안는 자유한국당이 되겠다 이런 포부입니까?
그 포부라고 하면 또 너무 거창하고요. 예. 저희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촛불과 태극기가 같이 있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촛불도요. 예. 촛불도 그 촛불의 마음은요. 정말로 야여가 아닙니다. 촛불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정부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진보인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촛불은 국민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를 어우리고 국민 모두를 정말 받들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촛불을 감사한다고 해서 이념이 다르다. 모든 저 사람은 나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멀리해. 그런 생각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종교단체면 모르겠는데 이게 정당이 완전히 네. 상반된 두 주장을 한꺼번에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상반된 두 목소리가 아닙니다. 촛불 안에도요. 아니에요? 저와 아주 친했던 사람들도 촛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진보적 성향이나 있었던 게 아니고 틀린 것을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가장 우리 분노를 하게 됐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유라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건 어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나도 정말 공평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정말 촛불의 마음을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려는 아이, 건지는 그럼요. 네, 네.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는 어떻게 알겠고요. 동의가 되겠습니까? 다 다름인데요. 네. 네. 아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양 진영이라 촛불과 태극기가 그 질문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 당내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해서 뭐랄까 탐탁치 않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 정당 역사상 항상 탐탁한 적이 있겠습니까? 항상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90% 이상 찬성을 한다면 그거 거의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 그런데 제가 한마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출발하느라고 준비 중인데 벌써부터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지만 안 해주셔도 지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걱정을 한다기보다 어쩌라고 저러냐 하고 쳐다보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더한 곳도 많잖아요, 지금. 걱정해줘야 될 더한 곳도 많으니까 일단 그쪽부터 걱정 좀 해주세요. 국민의당 말씀하시는 것 지금- 같은데 국민의당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논평하시자면요. 걱정되죠. 예, 자유한국당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국민의당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자기 걱정보다 남의 걱정해 줄 때가 더 걱정이 진하게 돼요. 자, 오늘은 상견례만 했고요. 최고위원으로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따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었는데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뵈러 가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하시는 거 봐서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류여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두 분의 최고위원이 두 분 다 일정이 빡빡해서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원용에 해당되는 일본인 내무 대신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습니다. 다들 일본인인 줄 아는데 제일교포 3세입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배우 김인호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뵀어요. 예. 어딘지를 모르겠네. 그때 어떤 역할이었어요? 그게 어떤 나쁜 역할이었어 하여튼. 아, 나쁜 역할이었어요? 나쁜 역할을 많이 해서 제가 몰랐는데 예, 하도 해서 하도 해가지고. 예, 그래요. 우리나라 영화에 많이 나오셨죠 이미. 예, 그렇죠. 드라마도 영화도 예. 몇 편이나 하셨습니까 한국에? 드라마나 영화 합쳐서 이제 30개나 넘은 것 같아요. 35, 30개. 35, 6? 당연히 대부분은 일본인 역할로 나오신 거죠. 예, 한국인 역할은 하나. 하나. 한 번. 한 번. 예, 나머지는 다 일본인 역할. 제가 일본인 역할로 나오신 장면을 봤는데 나쁜 역할인데 무슨 영화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그 기억하시면 지금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릴게요. 예. 네. 영화인 것은 확실합니다. 영화인 것. 아, 영화요? 예. 예. 영화에서 나쁜 일본인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요. 역사 얘기요? 그러니까 예전 얘기였죠. 뭐 일제 시대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아. 제가 근데 이분을 꼭 저희 그
제작진에게 모셔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일본인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교포 사무실이더라고요. 예, 그래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신 게 40대에 오셨다고. 그죠? 40대. 이게 여기서 제가 이분을 꼭 만나봐야겠다. 왜냐면은 무슨 한류, 뭐 아이돌, 뭐 이런 문화를 동경해 가지고 한국에 가서 뭐 아이돌 그룹의 일원이 된다거나 한국에 가서 방송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10대, 20대 이런 케이스는 봤는데 40대 평생 일본에서도 배우 하신 거죠? 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했으니까 이제 30몇 년 지났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에도 나오셨다고. 아, 예. 네. 그거는 행운이죠. 20대 초반 때 네. 감독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작품 전 꿈이랑 영화에서 잠깐 단역으로 나왔어요. 그때. 그 이후에 배우를 계속 하셨고. 예. 그럼 40대면은 일본에서 어쨌든 자기 커리어를 완전히 만들었는데 예. 40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여기 와서 다시 배우신 거죠? 예, 그래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이상한 일이다. 이분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요? 제가 호기심이 생기면 꼭 만나봐야 되거든요. 보통 뭐 최근에 박열이라는 영화가 흥행도 하고 있고 예. 거기서 인상적인 역할이어서 예. 영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섭외를 받으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아닙니다. 아 진짜요? 처음에 소매가 왔을 때는 궁금해서 너무 원래 전치 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를 아세요 원래? 예, 지금 찾아봤어요 많이. 진짜요? 주변에서 팬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터뷰 끝난 다음에 전해주세요 그분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영화는 이미 흥행이 잘 되고 있고 영화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거나 가까운 극장에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미 지금 상영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 들었다고 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이죠. 예. 예. 관동 대지진의 그 기획자, 관동 대지진의 기획자가 아니라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일본인들의 불만을 조선인에게 책임을 씌우고 그래서 사건을 만들자. 그래서 예. 조선인들이 당시 조선이라고 불렀죠. 굉장히 많이 학살됐고 그 사건을 소재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박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인물이 나오고 근데 이제 김효 씨는 거기서 그런 기획을 했던 공작이죠, 공작. 예, 맞죠. 예, 공작을 했던 내무 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상적으로. 저는 김은우 씨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궁금하고 그리고 40대에 와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왜 3세이지만 여기 뭐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도 없고 기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맞아요. 뭐 하러 여기에 왜? 그 영화를 봤어요, 한국에. 한국 영화를. 예. 한국의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무슨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본 게 JSA 쉬리 그런 것을 봤죠. 쉬리. 예, 그거 보고 나서 재밌다고 생각해서 계속 찾고 드라마도 봤고. 그 전에는 한국 영화를 그렇게 안 봤어요. 굳이 찾아서 안 봤다. 예, 안 봤죠. 쉬리 그때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쉬리 그리고 JSA도 봤고 다양하게 다 봤죠. 그 중에서 이거 나 한국 가서 영화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만든 영화가 있어요? 집으로요. 이정현 감독. 예, 좀 담담한 영화 아닌가요? 예, 그거랑 파이랑이랑. 파이라는 최민식 씨가 나와가지고 그 사랑 얘기 뭐 그래요. 바닷가에서 막 울고 하는 연기. 그 무슨 장면이 거기서 충격을 받으신지. 그러니까 영화는 감동을 주거나 그런 힘을 주거나 그런 거 하는데 사랑을 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영화를 보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해요. 사랑을 그 영화를 보고 느끼셨다. 예, 그래요. 저 혼자에게 계속 여기 있어서 제가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완전히 제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시기여서 그래서 그때 집으로랑 영화를 우연히 봤을 때 엄하게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래서 뭐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신 정도로? 듯한 그런 느낌이
그래서 계속 그 영화를 반복해서. 어머니가 안아주는 느낌이 예. 드셨다고요? 예, 그래요. 오, 감성이 예민하신 분이네. 감수성이 예매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파이라는요? 파이라는 그저 뭐 감동적이었고 그 연출력이 뛰어남고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본 그 유럽 영화, 미국 영화, 일본 영화 많이 봤는데 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영화만의 독특한 힘이 있다. 예. 나 이런 데 가서 영화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많이 했죠. 여기에 출연하고 싶다 이런 영화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일본에서의 생활을 그냥 다 접어버리고 오신 거예요? 예, 3년 고민했어요. 3년. 3년. 예, 3년 고민 갈까 말까 해서 이제 이게 고민되셨겠죠. 예, 그렇죠. 한국에 무슨 도와줄 분이 있으셨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무모해라. 짐을 버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이게 두려움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근데 뭐 인생 하나밖에 없고 후회할 거면 이게 차라리 가는 게 낫다. 해보고 후회를 하더라도 하자. 예, 그렇죠. 여기 왔더니 본인의 그런 직설적인 성격하고 잘 맞습니까 한국에? 예, 맞죠.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그렇죠. 많이 맞는 한국이 약간 거칠하잖아요. 거칠하잖아요. 최근 10년 사이 한일 관계가 좀 변했습니까? 느끼기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제가 있을 이때는 그 차별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아직. 일본에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많았었는데. 그때는 있었어요. 예, 본인이 느끼기에는 예, 평생 근데, 살았지만. 예. 그 예술 쪽에서 많이 그게 극복이 됐죠. 극복.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를 많이 듣는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예술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 차이를 느끼세요? 예, 많이 느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고의 감독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역시 제가 본 그 영화 감독 이정현 감독 같이 하고 집으로. 싶죠. 예, 같이 하고 싶죠. 지금 사이가 좋아요. 언젠가 출연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술 많이 같이 먹어요.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박여월 때문이 아니라 마흔에도 용기를 내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시 자기 인생을 리셋하고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 케이스들이 드물지 않다. 예. 인생 전체 80이면 한 40 중에 툭 잘라가지고 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예. 그런 걸 직접 해보신 분으로 혹여 30대 40대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와서 네. 그러니까 우연찮게 책을 봤어요. 네. 평범한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뭘 하고 싶냐, 결과적으로는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런 글이었거든요. 뭘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진짜로 원하는 게 이런 거. 그게 저한테 와닿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사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한번 잡아보자. 아무거나 일단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한번 잡아보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예. 막 망설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닥칠 것 같고 그 두렵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눈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를 확 잡았다. 예, 잡으라.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지면 이게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걱정하고 앉아 있으면 끝이 없어요. 누구 탓에 이렇게 넘기고 또 넘기면 또 그것도 답이 안 나올 남 거고. 탓도 그만하고. 예, 네. 예. 일단 뭐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수정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선적으로 내 자신의 문제가 뭔가 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막힌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40에 19살이나 17살이 아니라 40에 와서 이제는
최근 개봉한 박열이라고 하는 흥행하는 영화에서 가장 나쁜 예, 그렇죠. 가장 나쁜 일본인 미즈노 역할을 예, 연기하셔서 화제가 된 예, 김인우 씨는 오늘 만나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김인우 씨였습니다. 됐죠.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것도 안 된다면 만약에 안 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 했던 일이에요. 예. 그전에는 문제가 없어서 했던 게 아닌데 아주 어렵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차이점이라면 야당이 그 정도의 비판을 받지 않는 거죠. 언론으로부터. 예. 자, 다음 순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재판에 나왔던 삼성 임원들처럼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은 여러모로 참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거든요. 지금 이익이 세계 1위가 된 거잖아요. 그 애플을 제치고. 네.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여기 삼성의 오너도 참 대단합니다. 오너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네, 대신에 법정 바깥에서는 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애 여론전에 적극적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기자들한테 라오싱과 관련한, 그러니까 삼성의 속칭 말세타가 관련해서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기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말세타 관련 저희가 몇 번 다뤘죠. 네. 말 매매 해제 관련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자들한테 그런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출석을 해서 출석을 거부하는 적은 있는데 출석을 해서 증언을 이렇게 집단으로 거부하는 거는 역시 헌정사상 최초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 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석을 한 다음에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할 권리가 있긴 있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을 진술할 권리가.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이 조직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이런 건 처음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 세탁 의혹 관련해서 증거를 제출한 말 매매 해제 계약 해지서죠. 이상한 문서인데요, 진짜. 8개월 있다가 말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근데 과거에도 보면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건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뇌물이라고 주장되는 돈이든 말을 내가 되돌려 받았으니까 원래 내 말이고 뇌물이 아니었다는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 행위만으로 충분히 뇌물죄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되돌려준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뇌물이었다가 되돌려준 뇌물 사건 되게 많아요. 근데 기자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세탁 의혹을 단돈에 해소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는 식으로 보도했을 리가 없잖아요. 여론전의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보도가 한두 차례 크게 있었는데. 자,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제목 정도 읽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네, 지난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00일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생활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아침에 짧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새벽에 주로 영안사전을 읽는다고 하고요. 일과 중에는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간지는 아닌데 일요신문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일단 취재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요신문의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사전 그 얘기도 나오지만 벽을 보고 알 수 없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말을 벽을 보고 뭐 중얼거리는 걸 교도관들이 몇 번 봐서 그 외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다고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더군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몸 말고. 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는 상담한 적이 없다라고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요신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내일 한번 그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요?
이상의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네.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고 벽 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인데 말이죠. 사실관계는 저도 일요신문에 의하면이라고밖에 전달할 수가 없네요. 삼성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증인 안 나가겠다는 정도의 뉴스가 있는 것까지 하죠. 예, 정유라 네. 씨가 안 나가겠다고 하죠. 예, 오는 12일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나가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정유라 씨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희가 짚었었는데 정유라 씨는 아예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예,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약에 뇌물죄가 무혐의가 된다면 그럼 뭐 줄줄이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 모두 형이 확 줄어들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회담에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떤 성과,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설정했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권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권입니다. 예. 자, 방금 저희 마이크에 네. 이어폰이 거치돼 있어가지고 저희 네. 이 얘기를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스텝이 뛰어들어가지고 아, 예. 전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끌려 나가시는 줄 알았죠. 네네. 잠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 G20 이번 정상회담을 몇 줄로 전문가 입장에서 요약하면 어떤 정상회담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4가지 나올 것 같은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4가지입니까? 이 앞으로 세계 국제 정치의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다른 국가 혹은 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과연 미국의 지도력은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하나고, 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소위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뭐 회담 제의도 받고 예. 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국가가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왜 네. 만나자고 네. 했는가? 이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까? 실제 우리끼리 그냥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전 예. 대통령이 갔었던 아마 러시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G20 회의에서는 4번 정도밖에 정상회담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다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매력 국가가 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아마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매력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 시위했고 탄핵시켰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성, 투명성 네. 이런 것을 매우 평화적으로 이행한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됐다. 광장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해서 이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우리끼리 과거에는 별거 아닌 사안으로 네. 세계가 뭐 주목하고 있다는 호들갑을 뜬 적은 많은데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예, 저도 뭐 외국 좀 다니는데. 그러시죠. 예, 참. 예. 거기 이렇게 보면요, 소위 그 촛불 캔들라이트 레볼루션, 그러니까 네. 촛불 혁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사고가 안 났냐, 오랜 시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며칠 전에 유럽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쓸데없이. 네. 그래서 섭외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보면 그 촛불에 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아마 그게 우리 IT 기술도 있고 한류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좋은 점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매력의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다른 나라에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네. 대부분은 폭력 사태를 동반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도 과격화시기 마련이고 뭐 불타는 장면 몇 개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게 전체가 없으니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에서도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 한국에게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났었고 뭐 그런 이유가 호기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각국의 정상들이 그리고 누구길래 이렇게 된 건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소위 촛불 시민의 명령을 받아 혹은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그렇죠. 개인적 수준의 호기심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한 이 정상이 과연 이 무엇을 대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원인과 좀 이 총평과 좀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겠는가. 이건 아마 좀 힘들고 고단해도 다자주의, 여러 국가가 협의하고 상대방 국가의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이 좀 다자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지도력. 요번에 좀 독일이 좀 많이 보여줬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요즘 국제무대에서 독일 위상이 예. 미국 때문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독일은 일단 깨끗한 국가가 됐죠.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탈핵하고 네. 그리고 여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스탠다드를 높이긴 했어요. 손태원 원내대표하고 대여 전략이 다르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예, 그렇죠.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 자제하겠다라는 게 홍준표 대표의 의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논평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정반대로 나온 게 아닌가. 이거 홍준표 대표 의중이 담긴 것 같고. 네, 물론 한미일 공동성명은 1994년 삼국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의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사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여하간 똑같은 일을 비슷한 논리로 얼마든지 비난하거나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여 전략을 이렇게 잡아가겠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바른정당도 외유 기간 중에는 비판을 자제한다 얘기를 했었었죠. 예. 네. 예, 공동의 안보 이익 그리고 외교 이익들에 대해서 협치해 나가겠다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당은 최근에 이제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 네, 포토제닉용에 불과했다라는 식의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뭐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좀 웃겼어요. 포토제닉 회담이었다는 거. 포토제닉은 칭찬이거든요. 사진 잘 받는다는. 예. 비난을 칭찬의 언어로 하는. 이건 좀 웃겼습니다. 이 워딩은. 포토제닉용. 예. 포토제닉용 회담이었다 이거잖아요. 예. 사진 잘 받는다는 얘기니까 포토제닉은 상도 있어요. 포토제닉 상. 기억해 보시면. 어쨌든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렇군요. 미필적 고의나 관련 전문 분석은 저희가 3부에서 박범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예, 국민의당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도부 대책회의 소집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 결과라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당의 자체 진상 결과와 다른 내용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로 당의 관련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는커녕 공세에만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판사 출신으로 이거 이제 검찰이 실제로 영장에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 했다고 검찰이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할 사안이 아닌데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적반하장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 걸 계속 국민의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고 근데 국민의당이 당 조사단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냈잖아요. 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거죠. 단독 범행이라고. 예. 공당이 조사단을 꾸려서 분명히 당으로서는 다 조사할 수 없었던
없었던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낸 것도 가이드라인이라면 가이드라인이죠. 만약에 당대표가 한마디 한 게 가이드라인이면. 그게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치적 공방인 거죠, 지금은. 정치적 공방이고 이 영장이 실제 발부가 될지 아닐지에 따라서 또 전국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실제 영장이 발부가 돼버리면 그때는 국민의당이 할 말이 정말 없어지겠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여러 면에서. 다음 뉴스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추경안 처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야3당은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해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 강경화 장관, 김상준 위원장 때도 강행하면 파국을 맞이할 거라고 그랬죠. 파국은 오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추경도 걸려 있으니까요. 추경이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도 한 달째 지금 인준안이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달 이내에 국무위원 구성이 안 된 건 처음이라고 우리 헌정사에서. 만약에 그 점만 강조해서 언론이 막 공격을 했다면 야당이 굉장히 괴롭강이 다 착석해야 연주를 한다고 해요. 근데 당연하잖아요. 너무 오래 안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여담입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화제가 됐길래 사실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립을 자초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인 기후변화에서부터 미국은 다른 19개 나라와 맞섰습니다. 또 장녀 이방카도 논란의 한복판에 섰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영국 메이 총리 사이에 이방카가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자 대리 출석한 겁니다. 딸이라고 해서 이제 아빠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참 믿기 힘든 수준의 이게 해프닝이에요, 사실. 어디서든 좀 믿기 쉽지 말이 않은 안 되는 얘기인데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백악관 고문이긴 하지만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국가 서열 넘버 2도 아니고 그냥 딸이거든요. 거기 앉아도 된다고 하는 아버지나 거기 실제로 다른 정상과 함께 앉아버리는 딸이나. 그래서 실제 이번은 G20이 아니라 G19 플러스 1이라고 야유성이죠. 비꼬는 건데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처음에 누가 이 말을 했나 봤더니 BBC 특파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기후변화 협약 탈퇴 이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그러면서 영국 언론도 비난을 했고 근데 이게 트럼프 공약이었거든요. 미국 석탄 산업 부흥을 내가 이렇게 다시 부흥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의 목적이 뭐냐.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의 공약을 실행에 옮긴 거죠.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은 필요가 없다고 탈퇴를 해버린 거죠. 실제는 그 뒤에 뭐 큰 돈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고 또 한 가지 그 트럼프가 19 플러스 1로 흔적을 남긴 게 이제 G20은 원래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게 기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자국 시장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명기하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죠. 병기하는 것으로 약간의 전제 조건을 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 최동훈 교수님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G20 얘기를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얘기 몇 가지 전해드리면 사우디 국왕은 낙타 12마리를 싣고 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국왕이 아침에 꼭 낙타젓을 먹어야 된다고. 신선한 낙타 우유를 매일 먹어야 해서 12마리를 싣고 왔다고. 뒤져보니까 언론 보도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낙타가 필요한 건가요? 자세히 모릅니다. 여담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웃긴 거. 그다음 메르켈이 철문앞까지 걸어온 게 화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해요.
교민 만나고 하니까 그 이제 담장까지 걸어 나왔잖아요. 네. 처음까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독일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게 그 담장까지 메르켈 총리가 걸어가서 누굴 만난 건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만난 이후에 했던 얘기가 거의 철문 앞까지 가서 정치인들을 연호 하는 걸 본 적이 처음이고 독일 정치인들은 그걸 겪어본 적이 없어서 뭐 질문이 많았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전달할 만한 재밌는 내용은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화 스타일이 원래도 그렇지만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는 거거든요. 예.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론하거나 설득하거나 하는 이런 논법인데 이 논법이 성공적이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중에서 제가 재밌었던 것은 일본은 예외였다고 해요. 일본은 만나자마자 위안부 문제는 절대 안 된다고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해서 예. 아베가 당황을 했었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전언이 아니라 직접 참석했던 당사자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저희 사회를 해볼게요. 이건 재밌죠. 예. 화법을 바꿔가며 했다는 그런 얘기 외에 동백나무 공수한 것도 큰 화제였죠. 네, 그렇죠. 예. 김정숙 여사가 직접 심었습니다. 대단한 디테일, 대단한 상징이었다고 보는데 자, 뭐 그 정도로 G20에 관련된 여담은 마무리하고요. G20에서 이제 결정된 것, 결정되지 않은 것,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 이건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G20 정상회의 참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호평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외교 난맥을 보여준 빈약한 성과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아마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이렇게 호평을 한 것은 정우진입니다. 제20 정상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10만 명이 정상회담 내내 다양한 시위를 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 중 겨우 20개국 정상만 모여 밀실에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발상에 반대하는 거죠. 물론 G20은 그 GDP 합이 전 세계 90%에 이르는 국가들로 따로 모일만 합니다. 하지만 먼저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나머지 국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을 대신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한 환경단체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130개국이 모여 핵무기 폐기를 위한 조약을 준비 중인데 정작 핵 보유국들이 여기 따로 모여 있어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것이다. 말이 되죠. G20의 시위대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 고민을 함께할 20개 국가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우리가 세계 보편 이슈에 관심을 가져왔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됐다. 20개국 중 신문 국제면이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힘든 월요일입니다. 힘내십시오. 월요일이 더 힘들긴 해요, 그죠? 예. 네, 게다가 비가 와서 일어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비는 좋은데. 아, 예. 그러세요? 월요일이 싫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4박 6일 동안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방금 아침 6시 귀국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역량 실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 또 G20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우려를 공개했습니다. G20이 이게 경제회담이거든요. 원래 각국의 경제부 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 각국에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언제죠?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미국발 경제회의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정상회의 모이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내용은 경제회담이라 성명에 안 남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기자회견은 북핵 문제니까 정치적 문제인데 이게 아마 우리 쪽 요청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소화한 거죠. 성명에는 담길 수 없는데 의장국이 따로 기자회견하는 것으로. 정치적 이슈를 따로 기자회견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혹은 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한 겁니다. 이거 잘한 건데 글쎄요. 이거를 잘했다고 자랑해 줄 곳이 없네요. 제가 보기엔 나도 잘한 건데 여기 참가했던 분들 중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G20 의장국 중에서요? 의장국이 아니라 제 예. 말은 예. 수행했던 분들이 있겠죠. 뭐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이 세션에 참여했던 통역을 대신 불러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섭외해 볼까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수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촛불혁명과 정치혁명으로 당선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프랑스와 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 두 사람은 아주 공통점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는 예정에 없이 만났습니다. 네. 인기 있는 젊은 정상들을 만났네요. 다음은요? 또 G20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 7일에 독일이 준비한 클래식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이때 돌발 상황이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왼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 협약 탈퇴와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이를 무마하려는 듯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앉아서 한 장에 트럼프 대통령, 마크롱, 어색했던 마크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뒤에 시진핑 뭐 이런 한 장 안에 그런 구도가 다 들어있어서 이 사진이 화제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 연주에 그 자리는 그 보도가 없던데 그 푸틴 자리였어요. 네, 지각을 해서 그 자리에 네. 앉지 못했죠. 지각을 30분 이상 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 자리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G20 20개 정상